예,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께 친절하게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새누리당 전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 그리고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시죠.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시작을 하죠. 네. 여러분이 판넬을 보이시죠? 네. 이 판넬이 이제 쫙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이제 이 기상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과연 어제 거부권 이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맨 처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갤럽 여론조사, 물론 이건 거부권 이게 반영이 안 된 건데, 메르스 정부에서 떨어졌다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조금 올랐는데, 지금 여론조사 잠깐만 CG 보여주시겠어요? 예. 조금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올랐는데, 자, 여러분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신 박사님. 저는요, 예. 지금 이걸로 뽑으라면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거죠. 비가 왜냐하면 오고 있어요? 어제 오전 국무회의 때 정말 대통령의 언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고강도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딱 타깃으로 찍어가지고 사실 여의도 친박 의원들에게 오더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의도 친박 의원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하고 의원총회 가갖고 1차 거사를 시도해갖고 거기서 딱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압을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원총회 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진노를 하셨다. 지금 오늘 언론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제 국무회의 때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신지호 의원 비가 오고 있다. 네, 저도 폭우와 비바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경기로 비유하자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헤비급인데 라이트급 선수하고 지금 붙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도 안 맞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결.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비가 옴, 흐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저도 기본적인 큰 틀은 똑같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비는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비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쨌든 풍운 조화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 인공강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제 그런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을까?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벌써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하고 국회의장 사이에 전화통화를 며칠 전부터 있어서 얘기는 이미 돌만큼 돌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얘기도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 335 이렇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흐름은 잡았던 것 같은데 의원들 생각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의중이시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유승민도 살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체면만 세워드리는 선에서 이렇게 봉합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답을 내린 것 같고 그렇게 답을 내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내년 총선은 대통령 얼굴 가지고 이 총선을 나가서는 새누리당이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개혁적이고 참신한 사람을 우리의 전면에 배치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유승민밖에 없다.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성장과 이 분배를 또 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조세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뭔가 좀 개혁적인 이미지를 중도 보수의 확고한 이미지, 확 이렇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승민이야말로 내년 선거 전면에서 뛰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의원들은 아마 만장일치로 대통령 뜻은 다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고 딴청하는 거예요. 대통령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체면만 세워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우리 김 변호사는 좀 이렇게 당청 간에 약간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 얘기하는 네. 싸움을 붙이시는데. 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이른바 이제 친박하고 비박은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네. 이렇습니다. 지금 비박계들의 좀 고민이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상 탈당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 정권교체가 딱 2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의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정권을 김대중 정권에게, 김대중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대통령 후보 관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말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의 최대 걱정은 뭐냐. 말년에 대통령이요. 누굴 되게 할 힘은 없지만 안 되게 할 힘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망칠 힘은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 있어서 대통령이 최소한 그 암묵적 협조라도 안 해주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대안이 아니고 그 대신 유승민이 대안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예. 어쨌든 근데 뭐요? 예. 저게 이제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아까 이제 한 2% 예. 올랐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연초에 정윤회 그 문건 사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대단히 요동을 쳤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성완종 씨 리스트 파문으로 또 한동안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는 사실은 뭐 누구의 책임이라든지 정권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이 메르스 사태를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세 번의 치명타를 거치면서 예. 결국은 기존의 박근혜 선거의 여왕 박근혜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능력이 내년에도 발휘될 수 있겠느냐. 딱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러니까 존중이라기보다도 절대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마지막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까지 정말 옛날에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차를 몰고 청와대 문을 나가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대통령은 대통령. 그렇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명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결의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예. 네. 신 박사님. 예. 배신이라는 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언론은 다 그렇게 나오던데. 예, 그렇고 뭐 그러면은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가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그거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예.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 이러면은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네. 이견 말이에요. 지금 그 최재성 사무총장 강행으로 인해서 뭐 내분이 일어나고 정말 그 폭발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게 하루인가 그 시끄러웠잖아요. 예. 시끄러웠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표가 가장 큰 최대의 수혜자가 됐어요. 엄청난 선물을 이거 대통령으로부터 붙여야 받은 된다.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막 비가 오다가 그 다음날 그냥 무지개가 뜨고 그냥 해가 쨍쨍 찌고. 그러니까 예. 지금 해요. 해죠. 해. 해인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노력해갖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불로소득이에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거부권 행사 정도가 아니라 유승민 찍어내 하는 정도로 강도가 셌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은 망회 소득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소득도 아닌 불로소득이 된 거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원투수다. 그렇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시겠지만 뒤에 병풍이라고 하잖아요. 의원들 다 세우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프롬프터도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예, 프롬프터를 쓰고 마이크도 아주 성능 좋은 마이크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연두 기자회견이나 보통 이제 뭐 거의 대선 후보 대통령급으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다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상징적으로 뭐냐면 자 나는 야당의 대표다 확고한 그리고 내 뒤에 이렇게 나의 지지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완전히 이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 행사를 했는데 저것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나의 시간이 왔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최재성 사무이 복잡한 있었는데 결국 이 정말 대통령이 나한테 기회를 줬다. 그래서 저는 햇볕을 하겠습니다. 햇볕. 네. 예, 햇볕.
짠. 자, 김 변호사님. 저도 햇볕은 햇볕인데요. 저 햇볕이 볕이라고도 할 수 없는 햇볕이에요. 그 흐림.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아,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저희 제작진이요. 솔직히 햇볕은 2개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지금, 이제부터 햇볕 나면 이거 띄어서 딴 데 붙여야 돼요. 그럼 흐림을 붙이죠. 네. 아니, 이게 수없이 많은 시간과 정치적 이벤트 속에 딱 상대방이 똥볼 찼을 때 그저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한 이벤트 중에 하나에 불과한 뿐이에요. 저거 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완성이 됐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다 그냥 본래 자리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자회견 한 번 했고 순간 약간 멋있게 보이는 상대방 못하니까 비교가 되는 이 정도 상황밖에 아니기 때문에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큰 틀에 있어서 구조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다만 진짜 상대방이 똥볼 차는 데 있어서 그 반사 이익을 봤다 정도가 된다면 가령 새누리당이 2개로 쪼개진다. 이 정도 상황. 그리고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뭐 비노게 나가라. 그래서 쪼개져도 별 그냥 마음 편하게 쪼개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정도 간다. 이런다면 그냥 상대방의 실축으로 인해서 정말 큰 득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저 네. 젊으니까 이런 모양인데 근데 이 정도는 그저 기자회견 한 번에 한 것에 불과하지 본질에 있어서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 그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메르스로 얘기하면 지금 잠복기예요. 잠복기. 그러니까 이게 이 네 분이 언제 어떻게 다시 분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서 그 잠복기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잠복기 동안에 시간을 번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햇볕인 거는 또 맞죠. 근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여기에서 이 와중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정청래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 1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 최고위원 직무정 1년 받았는데 그 6개월로 줄였어요. 만약에 다른 뉴스가 없었으면 아주 이게 지금 핫한 뉴스였을 겁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주목도 그동안 받고. 혁신이도 마찬가지지만 막말에 대해서 정말 공천도 못 받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혁신이가 얼마나 발표를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바로 6개월로 그냥 바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되면 나중에 이제 공천 때 최고위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공천할 때 6개월 후니까. 그렇죠. 6개월 후니까 그때는 최고위원으로서 공천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 보면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정말 알게 모르게 혼자서 집에서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 여러 사람 야권 특히 웃는 사람이 많은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실은 당무 거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숙박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자칫 강경투쟁이 아니냐, 지나치게 오버한 강경투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됐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됐던 말이에요. 원래 모든 메르스법까지 그냥 의사일정 거부하려고 그러다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원총회를 해보니까 메르스법은 처리하고 나머지를 보이콧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지금의 정말 찬스예요. 오늘 어저께 최경환 부총리 명의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 대책 있잖아요. 15조 플러스 알파 이 추가 경정 예산. 예. 그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때 대통령이 오히려요.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게 국회가 여태까지 민생을 내팽겨치고 자기들 당락에만 몰두를 했다. 그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대통령 이게 한파가 오니까 다른 모든 그 추경 이런 것까지 올 스톱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 야당에서 우리가 메르스로 더 얼어붙은 이 민생 경제만큼 녹여내겠다. 추가 경정 예산 정부가 빨리 보내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만큼은 협조해 놓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유능한 경제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도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예요? 네? 흐림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흐림. 네.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저도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특별히 득템하는 자기가 얻는 상황은 전혀 없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당무를 거부할 정도까지 반대할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관점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에 의한 국회법 거부권,
그러면 본인이 앞장서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행동 강령이라든지 또 당내의 어떤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수위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상당 정도 부분 당무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처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흐림입니다. 흐림. 예.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근데 저는 하여튼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일단 카운터 파트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시에 일단 두 원내대표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카운터 파트너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본인도 지금 일단 무대에서 일단 사라지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투쟁을 하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일단 전면에 나서고 일단 본인도 일단 뒤로 서고 또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웠는데 또 하루 만에 지금 거의 뭐 이제 무산되고 일단 어쩐 식인 간에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됐거든요. 그런 지금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종걸 대표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지금 무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김무성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자, 김무성 대표의 기상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지금 흐린데 이게 맑아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맑아지는 쪽에 조금 더 저는 비중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당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있잖아요. 1차적인 타깃은 유승민 원내대표라지만 김무성 대표에 대한 원망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어저께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기 전에 친박 의원들 다 만나면서 이른바 사전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우리의 뜻은 존중하되 유승민을 건드리지는 말자. 이런 거를 김무성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에서 모를 리 없으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뭔가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순망치한 관계 아닙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흐린 건데 지금 어저께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식으로 절충을 시켜놨는데 그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박이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그다음에 친박은 아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승민 원내대표 이거 몰아칠 수가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맑아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하여튼 김무성 대표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어제 대통령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당에 대한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건 결국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김무성 대표의 이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결국 본인한테 바로 이제 유승민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일단 흐림 정도로 해서 이게 완전히 폭우가 내려질지 아니면 좀 개일지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도 똑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땐 위험해요. 대통령께서 그냥 번개와 폭우를 내리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순간 가령 서청원, 이정현 최고 사퇴하고 이제 문제의 키는 지금 이인재, 김태호, 김을동 이제 이분들이 쥐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근데 이 세 명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서 쓸 것인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근데 5명 최고위원들이 가령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사퇴를 해버렸다. 이랬을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 체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그 칼을 뽑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앞으로 한 2, 3일 동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를 메르스의 진원지인 평택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 형태로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 그걸 하러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뭐 집안 싸움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거 솔직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청원 최고도 그렇고 거기서 뭐 유승민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하기에 뭐 하니까 뭐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이렇게 신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뜻도 뜻이지만 이인재, 김태호, 김을동 이분들이 결국은 일반 의원들, 아주 철저한 친박이나 아주 철저한 비박 말고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뜻에 어떤 마음이 어느 흐름으로 갈 것인가. 이분들이 아마 그 흐름을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오래 기다리신 분, 유승민 대표는 정작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흐리면서도 약간 맑은 쪽이에요. 예. 예. 흐리면서도 약간 좀 맑은 쪽이 아닌가. 이렇게, 왜냐면, 일단요,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른데 대통령께서 이제 타깃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간에, 본인의 존재감이 확 커져버렸어요. 센 사람이랑 붙어야 그렇죠. 된다라는 바로 그 아주 정치권 대표적인 논리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원래 이제 작은 사람은요, 어차피 지더라도 센 사람하고 붙어갖고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고. 그쵸. 그런데 이제 작은 사람이 도전장을 내밀면 큰 사람이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무시를 해버리는데 오히려 센 사람이 이렇게 걸어줬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이 확 커졌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일차적인 그게 있고 근데 대통령의 저렇게 뭐라 할까 집중, 포화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정치에는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그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현임 대통령이죠. 대선 후보 중에서 안 밟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그 어떤 말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대선 후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또 본선에 떨어졌고. 이해창 대표 한번 보십시오. 결국 YS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현직 대통령을 하고 싸워서 결국 체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유승민 대표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지금 유승민 대표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서 완전히 크게 나오고 또 요즘 방송에서 자막으로 나오고 완전히 스타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지역 분들이 과연 앞으로 이제 대구 지역의 차기 주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신이나 조우나 일단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 퇴임하시면 끝날 테고 그 다음은 누구냐. 바로 유승민 대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역설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통령 후보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지금 한 분이 남았어요. 안철수 의원 남았는데, 안철수 의원은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 정치 현안 잠깐 정리하고요. 지난 25일이었죠.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다. 이런 평가, 새로운 평가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런 인권 현실에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정치범 수용소일 거고요. 그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요독 수용소인데요. 오늘 그 요독 수용소 수감자 명단이 공개가 되고 유엔 북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 사무소에 이 명단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18호 관리소 출신이시죠? 탈북자 김혜숙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용소에 왜 가셨어요? 저는 이유를 모른 채 들어가서 28년을 살고 나와서야 그 할아버지가 6.25 때 남으로 그 월남했다는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13살 때, 그때 들어갈 때. 13살 때, 어릴 때 들어가셨나요? 예, 그때 그 할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어요. 몇 살 때까지 계셨어요? 42살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30년을 계셨네, 30년을.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많죠. 저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남편, 남동생 다 거기서 일곱을 죽고 저 혼자 여기 왔습니다. 7명. 자녀분 7명이요? 아니, 가족. 그러니까 가족 7명. 예, 다. 예. 그 수용소에 계실 때 다른 수용소 얘기는 어떻게 간간히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신마조 사건 때, 그때 그러니까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가 정권 잡으면서 많이 숙청했잖아요. 그때 우리 18호 관리소로 많이 들어왔어요. 19호 안전보장, 17호, 24호, 23호. 저는 그래서, 이게 1, 2, 3, 4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알았지. 여기 와서야 저는 15호, 그 다음에 22호,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요독 수용소 얘기도 좀 들어보셨어요? 요독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긴 정치범이니까 우리는 경제권으로 들어가는 데고. 거긴 정치범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그럼 북한에서 지금
그 계셨던 18호 관리소 예. 거기는 어떻게 자급자족합니까? 그 수용소 안에서? 수용소가 그 전반 구간이 다 탄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석탄을 캐가지고 저 북창 화력발전소에 거의 마린다 마린다 거기서 그 뭐 평양이나 순천, 평성 여기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데인데 그 뭐 자금자족보다 뭐 석탄을 내가 가지고 그 뭐 조금씩 들여다가 이렇게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저 이렇게 배급으로 나눠집니다. 배급으로. 예.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요. 예, 결혼도 하고. 하고. 뭐 아이도 낳고. 예, 아기도 낳고 하는데, 그,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살. 이렇게 돼야지 결혼하지, 그 전에 결혼을 못 합니다. 예. 병원 없죠, 그 안에. 병원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예. 근데 병원은 있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손이나 조금씩 다치고 이런 상태는 진단서가 없어요. 이렇게 팔이 뚝 손을 왜 잘라지고. 다치셨어요? 이거 탄차 이렇게 밀다가, 덜 떨어지면서 다쳐가지고. 근데 지금 어쨌든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에 이제 이 명단이 제출이 됐는데 이것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뭐 지금이 그 24명이 그 사진까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딱 밝히면서 이자들을 돈에 상관하지 말고 처단해 버리라는 이런 것도 다 명단이 넘어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 국제회의에 좀 이렇게 많이 초청해서 가는데 증언하시러 가시는 거죠? 예. 근데 그 뭐 북한 그 대사 측에서 그저 2-3명이 오는 걸로 그쳤어요. 예. 근데 작년 10월 달에는 9명이 왔더라고요. 북한 측에서. 그만큼 뭔가 자극이 됐다는 예, 얘기죠? 뭔가 점이 예, 인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돌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이번 4월 달에 또 거기서 국제회의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3명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저 국제회의 장소에서 했잖아요. 막 너발대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막 이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 지시를 받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는 조금 인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 박사님은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북한 인권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가지고 박사논문도 일본에서 쓰셨는데 지금 어떻게 북한 인권사무소, 유엔 인권사무소 이게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약발이 좀 먹힐 것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그게 또 새로운 불씨를 일부러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좀 사방에 가셔가지고 하셔야죠. 본인이 직접 수용소 출신이시니까. 예. 그죠? 예. 그 하루에 몇 시간, 잠깐만 여쭤보면 하루에 몇 시간 노동하셨어요? 하루에 그 16시간 내지 18시간, 막 20시간씩 이렇게 막 이듯이. 그러면은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그죠? 잔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게 뭐 하루 24시간이니까 10시, 뭐 20시간 예, 노동하면 예. 4시간 자는 이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저도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야 이거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하는 게 이렇게 야간 나갈 때 이렇게 눈 감고 다닙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뭐 미국에서도 많이 증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문제 제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